순백의 실크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수연은 신부 대기실의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완벽했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베일,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의 결혼식을 증명하는 수억 원짜리 드레스까지. 모든 것이 동화 속 공주님 같았지만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아가씨, 이제 곧 식이 시작됩니다. 최민혁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베테랑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의 의무이자 최선이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양그룹의 최 회장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그의 아들 최민혁과의 정략 결혼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위해,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10분 전, 최민혁이 대기실에 잠시 들렀을 때 산산조각났다. 그는 다정한 예비 신랑의 가면을 쓰고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춘 뒤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발코니로 나갔다. 닫히지 않은 발코니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수연,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결혼만 하면 SJ그룹의 강지욱 건처럼 그녀의 아버지 회사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늙은이, 지금 병원에서 숨만 붙어 있는데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어렵겠습니까? 순간 수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SJ그룹의 강지욱 회장, 한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비운의 천재 경영인. 업계에서는 태양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그의 사고의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예비 신랑이 그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있었다. 강지욱 그 자식,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휠체어 신세나 져야지. 이제 SJ는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이 결혼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수연은 그냥 장기판 위의 조례에 불과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비열함만이 가득했다. 수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약탈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는 척하며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 것도 혹시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아가씨 안에 계십니까?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이대로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 저 악마의 손을 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놀이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수연이었다. 결심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티아라를 벗어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다.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5성급 호텔의 3층 신부 대기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다. 하지만 창문 옆에는 비상용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에 아랫단을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왕관기를 창밖으로 던져 몸을 고정했다. 잠시만요, 문이 잠겨 있는데요. 밖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졌다. 수연은 눈을 질끈 감고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밧줄이 몸을 거칠게 쓸어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타락한 천사처럼 보였다. 땅에 발이 닿자마자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호텔의 화려한 정원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향했다. 맨발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쓸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신부님이 도망쳤다. 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후문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치 하늘이 그녀의 절망에 동조하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물을 먹어 무겁게 늘어졌고 공들인 화장은 빗물에 얼룩져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기 있다 잡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사람들이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복잡한 서울의 뒷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비에 젖은 생쥐골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골목 한쪽에 있는 작은 처마 밑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다. 낡은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티. 무릎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만 비에 젖을까봐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무심하게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이 그를 비껴가는 듯했다.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골목 어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때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 앞에 섰다. 흠뻑 젖은 드레스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남자는 그제야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차분했다.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젖은 생쥐꼴을 한 그녀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저기요. 수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남자는 대답 대신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수연은 골목 어귀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대담하고 절박한 말을 내뱉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녀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저편의 남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흥미, 그리고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듯한 빛이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차분하게 물었다. 선택지가 없어요. 저들을 피하려면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만 해요. 법적으로요. 저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제발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는 다시 수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좋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결혼합시다. 지금 당장.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명령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비서, 10분 안에 종로구청으로 와, 증인 2명 데리고, 그리고 구청장에게 연락해서 마감 시간 30분만 늦춰달라고 하게. 수연은 멍하니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째서 이렇게 쉽게 처음 본 여자의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 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자가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다. 이 어디로요? 혼인신고 하러요? 결혼해달라고 한 건 당신입니다. 남자는 휠체어를 능숙하게 움직여 골목을 빠져나갔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쫓아오는 남자들을 보고는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휠체어를 탄 남자는 기묘한 동행을 시작했다. 종로구청은 마감을 앞두고 한산했다. 남자의 말대로 믿을 수 없게도 구청 직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이 신분증을 꺼내자 남자는 품 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다. 강지호. 수연은 그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대한민국에 강지욱이라는 이름이 한둘이겠는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구청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2명의 직원이 따랐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장 차림의 남자. 김 비서가 강지욱에게 달려와 깍듯하게 물었다. 회장님, 수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강지욱은 김 비서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수연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하시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었다. 배우자란에는 이미 강지욱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전혀 모르는 남자와.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이수연 3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김 비서와 다른 직원이 증인란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담당 직원은 2 사람의 신분증과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마침내 처리 완료 도장을 찍었다. 축하합니다. 2 분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끝났다. 이제 그녀는 최민혁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수연이었고 동시에 강지욱이라는 남자의 아내였다. 구청 밖으로 나오자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김 비서는 어디선가 검은색 세단 한 대를 가져왔다. 일반 세단이 아니었다. 방탄 기능까지 갖춘 최고급 모델이었다. 김 비서는 익숙하게 트렁크에서 경사로를 꺼내 강지욱이 차에 탈 수 있도록 도왔다. 차에 올라타자 강지욱이 수연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자신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감히 이 최고급 세단에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수연은 그제야 자신이 무모한 도박에서 이겼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휠체어에 앉은 이 남자, 강지욱. 그는 대체 누구일까?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완벽히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이수연은 찢어지고 더러워진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멎은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뒤로 흘러갔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옥죄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힐끗 옆자리를 보았다. 강지욱이라는 남자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왔을까?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수연은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의 완벽한 통제에 있었다.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강지욱의 아내라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법적 신분뿐이었다. 차는 화려한 강남의 중심가를 벗어나 점차 조용하고 서민적인 동네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 지 좋게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탄 기능까지 갖춘 이 차가 이런 허름한 아파트에 온다고.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는 익숙하게 휠체어를 다시 조립하고 강지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강지욱은 휠체어에 옮겨 앉은 뒤 수연을 향해 고갯짓했다.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지낼 곳입니다. 수연은 말없이 채서 내렸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드레스는 이곳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그들은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김 비서는 강지욱이 탄 휠체어를 번쩍 들어 계단을 올랐고 수연은 그 뒤를 묵묵히 따랐다. 강지욱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삼김 이후 낡은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작았다. 작은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방 2개, 가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 그리고 책 몇 권이 꽂힌 책장이 전부였다. 화려한 호텔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순식간에 이런 곳으로 오게 되니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방은 2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나머지 하나는 이수연 씨가 쓰시면 됩니다. 강지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김 비서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듯한 큰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과 생필품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에게 깨끗한 티셔츠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를 건넸다. 일단 이걸로 갈아입으시죠. 드레스는 불편하실 테니. 수연은 옷을 받아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축축하고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는 순간 마치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끔찍했던 기억을 함께 벗어버리는 듯한 해방감이 들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화장은 다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을 때 김 비서는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욱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대기하겠습니다. 알았으니 그만 가보게.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기 전엔 찾아오지 말게. 최 회장 쪽에서 내 주변을 살피고 있을지도 모르니. 알겠습니다. 그럼 사모님 편히 계십시오. 김 비서는 수연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제 이 작은 공간에는 수연과 강지욱,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였다. 그때 강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배고플 텐데 냉장고에 간단한 식재료가 있으니 뭐라도 챙겨 드시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의 말대로 계란, 채소, 우유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수연은 자신이 재벌가의 딸로 자랐지만 유학 시절 혼자 생활하며 요리에는 제법 익숙했다. 그녀는 간단하게 계란 볶음밥을 만들었다. 두 사람분이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강지욱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수연은 그런 그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절제된 품위가 배어 있었다. 숟가락을 쥐는 방식, 음식을 씹는 모습까지도 마치 잘 훈련된 귀족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수연은 설거지를 했다. 그녀가 그릇을 정리하는 동안 강지욱은 거실 책장으로 가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수연은 그의 책장에 꽂힌 책들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순간 멈칫했다.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책은 한 권도 없었다. 대신 그것이 경제학 원론, 양자 컴퓨팅의 미래, M&A 전략과 기업법 같은 전문 서적들만 가득했다. 평범한 사람이 취미로 읽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전문적인 책들이었다.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벽 너머로 강지욱의 방이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정말 누구일까? 그녀는 수많은 가설을 세웠다. 혹시 몰락한 부잣집 아들일까? 아니면 숨겨진 천재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일까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 모든 가설을 비웃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보니 강지욱은 이미 일어나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읽는 것은 일반 신문이 아닌 영문으로 된 경제 전문지였다. 일어났습니까?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기묘한 동거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욱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주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등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돌봐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도움을 묵묵히 받았지만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낮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후가 되자 수연은 집안을 좀 더 꼼꼼히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강지욱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다. 그는 독서를 하고 있겠다며 거실에 머물렀다. 그의 방 역시 지극히 단출했다. 침대와 작은 옷장, 책상이 전부였다. 옷장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려던 순간 그녀는 옷장 가장 안쪽에 걸려있는 옷들을 발견했다. 앞쪽에 걸린 평범한 옷가지들 뒤에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 여러 벌이 비닐 커버에 쌓인 채 숨겨져 있었다. 수연은 손을 뻗어 정장 한 벌의 소매를 살짝 만져보았다. 로로피아나의 비쿠냐 원단. 그녀의 아버지도 평생 한 벌 가질까 말까 했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원단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며 옷장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있었다. 파텍 필립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다. 수십억을 호가하며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명품 중의 명품. 그런 시계가 이렇게 낡은 아파트 침대 밑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수연은 상자를 조용히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의 수준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이 남자, 강지욱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허름한 아파트와 낡은 옷들은 모두 연극을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그는 왜 이런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수연은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태양그룹 최민혁, 세기의 결혼식 당일 파혼, 신부 행방 묘연. 기사는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태양그룹 측에서는 신부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망친 신부가 되어 있었다. 걱정됩니까? 어느새 그녀의 뒤로 다가온 강지욱이 물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단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할 뿐이에요. 최민혁은 끈질긴 남자입니다. 곧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강지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전달할 뿐 어떤 위로나 공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은 안전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수연이 물었다. 이곳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니까요. 강지욱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완벽한 유령의 집이죠.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욱과 마주 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강지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당신의 남편, 강지욱입니다. 그거 말고요. 당신의 진짜 정체요, 이 집. 당신의 책, 옷장에 있던 정장, 그리고 침대 밑의 시계. 전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김 비서는 당신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신 SJ그룹의 강지욱 회장과 이름이 같은데 혹시 수연의 말에 강지욱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다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였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법입니다. 이수연 씨, 그가 말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의 유일한 보호막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이죠. 그의 대답은 수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악마의 손을 피하려다.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의 손을 잡은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알 수 없는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기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나쁜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겨났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 작은 아파트에서 거대한 비밀을 품은 남자와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욱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시간은 두 사람의 관계처럼 더디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그들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처럼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수연은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었고, 강지욱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트북이나 전문 서적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수연은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두 다리를 쓰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결코 짐이 되려 하지 않았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청했다. 수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서 연민 대신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저런 사람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아파트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걸까?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은 깜짝 놀라 현관문을 쳐다보았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최민혁의 사람들이 벌써 이곳을 알아낸 것일까 불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강지욱은 태연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열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라고 한 사람이니까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낯익은 얼굴, 김 비서가 서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듯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말끔한 정장 차림과 꼿꼿한 자세는 전혀 장을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김 비서는 수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연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김 비서는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곧장 거실에 있는 강지욱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연스럽게 강지욱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었다. 재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완벽하게 몸에 밴 충성스러운 부하의 모습이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수연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말을 바꿨다. 아니, 지욱이 형 부탁했던 자료 가져왔어. 강지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 비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강지욱에게 건넸다. 이 동네 상권 분석 자료야. 형이 여기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수연은 속지 않았다. 그녀는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은 단순한 상권 분석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공매도 거래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주인공은 바로 태양그룹이었다. 이쪽 상권은 유동 인구가 적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더 승산이 있겠군. 경쟁 업체들의 데이터는 강지욱이 무심한 척 물었다. 네, 회장, 아니, 형, 여기 정리해 왔습니다. 김 비서는 다시 한번 말실수를 할 뻔하며 화면을 넘겼다. 특히 태양그룹의 자회사인 태양유통이 최근 온라인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자금 흐름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 수연은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거대한 조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강지욱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다. 보고가 끝난 후 김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수연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회장, 아니, 지욱이 형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실수를 연발하며 황급히 아파트를 떠났다. 그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놓인 식료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강지욱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편
그 시각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여자 하나를 못 찾아 최민혁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비싼 양복은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과 대조를 이루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날 호텔 CCTV는 전부 확인했지만 후문 쪽 사각지대로 사라져서 동선을 놓쳤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멍청한 놈들, 사각지대. 이 서울 시내에 CCTV가 몇 대인 줄 알아. 경찰 인맥이든 흥신소든. 돈을 얼마를 처발라서라도 당장 찾아내 이수연. 그 여자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내 결혼식에서 도망쳐 용서 못해. 반드시 잡아서 내 발 아래 꿀릴 거야. 최민혁에게 이수연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낸 오점이자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소유물일 뿐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수연을 찾는 것을 넘어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종로구청 혼인신고 접수 마감 직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휠체어를 탄 남성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최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혼인신고 그 미친 여자가 아직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저희 쪽 사람들을 그 동네 주변으로 급파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알아봐 그놈이 누구든. 감히 내 여자를 가로채 찾아내서 둘 다 갈아 마셔버릴 거야. 최민혁의 살기 어린 명령에 비서실장은 황급히 회장실을 나섰다. 태양그룹의 거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이 이수연을 향해 촘촘한 그물처럼 조여오고 있었다. 다시 허름한 아파트. 수연은 창밖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뉴스는 잠잠해졌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민혁은 결코 자신을 쉽게 포기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때 강지욱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는 수연을 의식한 듯 휠체어를 움직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래, 나다.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종로 쪽 팀에서 보고 올라온 거 확인했다. 최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CTV 기록 A10VB 영구 삭제해. 서버 자체에 접근해서 흔적도 남기지 마. 그날 우리를 태웠던 택시기사. 신원 파악됐나? 좋아. 그 가족 전부 일주일간 제주도 최고급 호텔로 유급 휴가 보내. 회사 창립기념 특별 포상이라고 하고 입막음용 돈보다 확실한 방법이야. 용산 쪽 정보팀은 그 일대에 허위 정보를 좀 흘려. 이수연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자가 강원도 쪽으로 갔다는 소문을 퍼뜨려. 태양그룹 놈들이 헛다리를 짚게 만들어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통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첩보 영화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강지욱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위험의 싹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잘라내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노련한 사령관 같았다. 통화를 마친 강지욱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책을 펼쳐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방금 뭘 하신 거예요? 강지욱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당신을 보호한 겁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니까 내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날 사람. 그 한마디가 수연의 심장에 강하게 박혔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다. 의심과 호기심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감사와 신뢰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든 강지욱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가 잠들어 있었다. 평소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임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잠결에 그가 뒤척이다. 작은 액자가 침대 옆 협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연은 깜짝 놀라 액자를 주워들었다. 액자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강지욱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버지, 잠결에 강지욱이 나지막이 잠꼬대를 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액자를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두고 방을 나왔다.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강지욱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그는 사진 속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빼앗긴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은 우연히 그 거대한 복수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라고. 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그에게 캐묻지 않기로 대신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의 곁에서 그가 만들어준 이 보이지 않는 성벽 안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기로. 그것이 자신을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새로운 운명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강지욱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는 효과적이었다. 최민혁과 태양그룹의 사람들은 엉뚱한 강원도 산골짜기를 헤매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 덕분에 수연과 지욱이 머무는 낡은 아파트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 더 이어졌다. 수연은 더 이상 강지욱의 정체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일상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그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상체 운동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강지욱도 그녀의 진심 어린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수연이 그의 등 근육을 마사지하며 물었다.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좋습니다. 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의 삶은 불편하고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태양그룹의 예비 며느리로 살며 느껴야 했던 숨막히는 압박감과 위선적인 미소는 이곳에 없었다. 그녀는 온전히 이수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최민혁은 멍청이가 아니었다. 그는 강원도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그는 이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친구, 학교, 심지어 그녀가 유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수연이 가장 신뢰했던 대학 시절 선배 한 명을 찾아냈다. 최민혁은 그 선배의 가족을 담보로 협박했고 겁에 질린 선배는 결국 수연이 비상 연락을 위해 알려주었던 이메일 주소를 넘기고 말았다. 최민혁은 최고의 해커를 고용해 이메일의 IP 주소를 역추적했다. 그날 오후
수연은 거실에서 강지욱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쾅쾅 낡은 철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수연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구? 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수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최민혁의 목소리였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욱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다. 그는 즉시 휠체어를 움직여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넓은 등이 작지만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뒷걸음질 쳐 방으로 들어갔다. 쾅쾅쾅 최민혁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발길질로 바뀌었다. 마침내 낡은 잠금 장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문이 활짝 열렸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최민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최민혁의 시선은 거실을 빠르게 훑더니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 강지욱에게 닿았다.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이게 뭐야? 내게서 도망쳐서 고작 이런 다리 병신이랑 숨어 지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채찍처럼 강지욱을 후려쳤다. 하지만 강지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최민혁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나. 태양그룹 후계자께서는 강지욱이 조용히 말했다. 닥쳐, 내 놈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 여자에게서 떨어져 최민혁은 강지욱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의 부하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수연이 뛰쳐나왔다. 그만둬요. 최민혁 씨, 난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뭐 상관이 없어. 최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내 몸에 걸친 것부터 내 아비 회사까지 전부 우리 태양그룹이 만들어준 거야. 넌 내 소유물이라고. 이수연, 감히 주인을 배신해. 놔요, 아파요.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최민혁의 악력은 너무나 강했다. 가자. 가서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최민혁이 수연을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놓으시지. 강지욱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최민혁은 강지욱을 비웃으며 돌아보았다. 내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라도 하려고.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다음 순간 경악으로 바뀌었다. 복도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순식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좁은 아파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최소 10여 명은 되어 보였다. 모두 훈련된 용병처럼 일사불란하고 위압적인 기세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나타나자마자 최민혁의 부하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진 부하들을 보며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뚫고 익숙한 얼굴이 걸어 들어왔다. 김 비서였다. 며칠 전 어수룩하게 실수를 연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강지욱의 휠체어 뒤에 서서 최민혁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까? 최민혁 상무 김 비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민혁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검은 정장 사내들의 옷깃에 박힌 작은 배지를 보고는 숨을 멈췄다. 푸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문양. 그것은 바로 SJ그룹 최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휠체어에 앉은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내 놈은 설마 강지욱.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를 마주친 것 같은 원초적인 공포였다. 한 달 전 분명히 끝냈다고 생각했던 경쟁자,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확신했던 SJ그룹의 회장 강지욱. 강지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거나 무심하지 않았다. 깊은 증오와 냉정한 분노가 담긴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내 이름을 이제야 기억해내다니. 정말 영광이군. 그는 최민혁에게서 시선을 떼고 모든 상황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수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를 향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꺼내놓았다. 나 이름은 강지욱. 당신이 짐작한 대로 SJ그룹의 회장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숨겨져 있던 명품들,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 그리고 그의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의 시선은 다시 최민혁에게 향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 결혼할 뻔했던 저 남자와 그의 아버지 최진원 회장입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수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최민혁이 전화통화에서 무심하게 내뱉었던 SJ그룹의 강지욱 건이라는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그것이 모두 태양그룹의 소행이었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제거하고 SJ그룹을 삼키려 했지. 강지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파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냥의 시간이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수연의 팔을 놓치고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넌 이미 끝났어. 끝났는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보여주지. 강지욱이 턱짓을 하자 김 비서가 최민혁에게 다가갔다. 돌아가서 당신 아버지에게 전해. 강지욱이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찾으러 가겠다고 말이야. SJ그룹의 경호원들이 최민혁과 그의 부하들을 붙들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최민혁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강지욱을 노려보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강지욱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경호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부서진 문틈으로 차가운 복도 바람이 들어왔다. 아파트 안에는 다시 수연과 강지욱 단둘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파괴된 후의 정적이었다. 깨진 잠금 장치, 엉망이 된 거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너무나 거대하고 무거운 진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동정하고 보살펴주려 했던 나약한 남자는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왕국의 주인이자 냉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숙적의 원수였다는 기막힌 운명에 절망해야 할까.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가 차가웠다. 최민혁이 남기고 간 폭풍의 잔해 속에서 수연과 지욱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수연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남자,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뢰를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자들의 숙적이었다. 첫 번째로 그녀를 덮친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생각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를 이용한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지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죠? 태양그룹에 복수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 우연이 당신의 연극에 끼어든 쓸모있는 장기짝이었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욱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조금 움직여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변명이 아닌 무거운 진실을 감당하는 자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처음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최민혁에게서 도망친 당신은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최고의 변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을 겪어보니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장기짝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에는 미사여구가 없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파트너, 그 한마디가 배신감으로 들끓던 그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수연의 날카롭고 분석적인 이성이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았다. 결혼식 날, 최민혁이 발코니에서 나누던 통화, SJ그룹의 강지욱 건처럼 그녀의 아버지 회사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태양그룹은 처음부터 그녀의 아버지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최민혁과 묶어 완벽한 인질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와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태양그룹의 거대한 탐욕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다. 만약 그날 도망치지 않았다면, 만약 강지욱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최민혁의 옆에서 영혼 없는 인형처럼 웃으며 자신의 가족과 회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강지욱을 향했던 분노의 화살이 방향을 바꾸어 태양그룹을 향해 날아갔다. 그를 향한 배신감은 공동의 적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변모했다. 그녀는 강지욱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 아버님의 회사, 태성건설이 태양그룹에 넘어가는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욱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당신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당신과의 결혼은 그 모든 불법적인 과정을 합법적으로 덮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을 겁니다. 알아요.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이제 방역해야 할 시간이었다. 좋아요. 파트너. 수연이 지욱을 향해 말했다. 그럼 이제 파트너로서 뭘 해야 할지 작전 계획을 세워보죠.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강지욱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함께 깊은 흥미가 서렸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지욱은 휠체어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수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욱의 방 안. 평범해 보이던 책장 한쪽을 밀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와 슈퍼컴퓨터,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의 숨겨진 지휘 본부였다. 최민혁이 나간 직후 김 비서에게 이곳을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욱이 모니터들을 켜며 말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계열사들의 재무제표,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떠올랐다. 지난 한 달간 나는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태양그룹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그들의 핵심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차트 하나를 띄웠다. 이것이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들을 통한 비자금 흐름도입니다. 수백 개의 회사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연은 스크린으로 다가가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금융 애널리스트로서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 패턴. 그녀가 차트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자금 흐름이 분기 말에 집중되고 특히 해외 법인의 실적이 저조한 해에 거래량이 급증하는군요. 이건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에요. 해외 자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자금을 투입하고 장부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하는 거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스크린 옆에 있던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들고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양유통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박상진 이사. 그는 최진원 회장의 최측근이자 자금관리인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명품 쇼핑을 즐기고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죠. 평범한 이사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씀씀이입니다. 아마도 박 이사의 아내나 아들 명의의 해외 계좌가 비자금의 중간 경유지일 가능성이 커요. 수연은 최민혁의 약혼녀로 지내면서 무심코 듣고 보았던 정보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해외 법인 서류, 최민혁이 친구와 나누던 대화, 사교 모임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당시에는 의미 없게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태양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지욱은 경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몇 달간 수십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였다. 당신 말이 맞다면 박상진 이사만 잡으면 비자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욱의 목소리에 흥분이 깃들었다.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그에게는 가족이 약점이지만 동시에 최 회장에 대한 충성심도 맹목적이니까요.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더 이상 최 회장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작전을 세웠다. 지욱은 자신의 정보망과 자금력을 이용해 태양그룹을 외부에서부터 흔들고 수연은 내부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지욱의 거시적인 전략과 수연의 미시적인 통찰력이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그들의 결혼,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이 기묘한 계약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위장이나 도피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이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 최고의 무기가 될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아무도 도망친 신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휠체어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들의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우리는 법적으로 묶인 사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겠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배신하지 않을 것,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할 것,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서로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것. 지욱이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혼인신고서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위로 지욱이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동의해요. 사랑의 서약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하고 진실된 약속이었다. 부서진 문틈으로 새벽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방역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짜 결혼은 끝났다. 이제 진정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동맹을 맺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낡은 아파트를 떠났다.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밖에서는 철저히 사생활이 보장되는 평범한 고급 빌라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SJ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비밀 요새였다. 이곳은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태양그룹의 정보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강지욱이 설명했다. 어제의 지휘본부는 임시 방편이었지만 이곳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였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일 한쪽 벽면은 이미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수연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직관을 겸비한 금융 전문가. 이수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난밤 지욱과 함께 세운 계획에 따라 태양그룹의 자금 관리인 박상진 이사를 정조준했다. 사람들은 보통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죠. 수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박 이사 아내의 SNS 계정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는 온갖 명품과 해외여행, 호화로운 파티 사진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상류층 사모님의 과시적인 일상이었다. 수연은 날짜와 장소가 태그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며 그것을 태양그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박 이사의 공식 출장 기록과 대조했다. 빙고! 몇 시간 후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박 이사의 아내가 파리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산 날, 박 이사는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지만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파리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왔다. 공식적인 출장 기록과 실제 동선이 맞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밀월 여행을 회사의 해외 출장으로 위장했던 것이다. 이것은 작은 횡령에 불과했지만 그의 도덕적 해이를 증명할 첫 번째 단서였다. 하지만 수연의 진짜 목표는 이런 좀도둑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연루된 태양그룹의 모든 인수합병 프로젝트와 해외 투자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숫자들 속에서 그녀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까였다. 이틀 밤을 꼬박 사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태양그룹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블루 스카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태양그룹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회사를 인수할 때마다 이 회사에 경영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컨설팅을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이나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완벽한 비자금 세탁 통로였다. 수연은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블루스카이 홀딩스와 태양그룹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어떤 계좌들을 거쳐 최진원 회장 일가의 비밀 금고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숫자로 쓰인 한 편의 범죄 소설과도 같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이제 칼은 준비되었다. 수연이 내부의 적을 향한 칼을 가는 동안 강지욱은 외부에서부터 태양그룹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익명의 정보 소스인 척 접근했다. 태양그룹의 최근 해외 투자 실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수익률과 실제 현지 시장 상황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태양유통의 재고 자산이 장부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내부 고발이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한번 취재해 보시죠. 그는 결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들이 의심의 씨앗을 품고 스스로 파헤치게 만들었다. 아니면 말고식의 가십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질문들이었다. 며칠 후 유력 경제지들의 지면에 태양그룹, 해외 실적 부풀리기 의혹, 태양유통, 회계 투명성 논란과 같은 제목의 탐사 보도 기사들이 하나둘씩 실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지욱은 태양그룹의 돈줄을 압박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한국상업은행의 은행장과 직접 통화했다. 오랜만입니다. 이 행장님 잘 지내시죠? 그의 목가볍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저희 SJ그룹이 조만간 차세대 반도체 라인 증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거래 은행과의 신뢰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기업과 거래하며 리스크를 키우는 은행과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는 태양그룹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행장은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SJ그룹의 막대한 기업 예금을 잃는 것과 부실 의혹이 제기된 태양그룹의 대출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욱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 주식시장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SJ그룹의 최정예 트레이딩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태양그룹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한다. 전면전이 아니다.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주가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내 언론의 의혹 제기와 은행의 압박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연이 만든 날카로운 칼. 지우기 시작한 미디어 전쟁과 자금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수연이 완성한 블루스카이 홀딩스 관련 비자금 보고서가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한국상업은행은 태양그룹에 대한 여신 한도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퍼져 있던 부정적인 기사들이 일제히 포털 사이트에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며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지욱의 트레이딩 팀은 이 혼란을 틈타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으며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 시각 태양그룹 회장실 최진원 회장과 최민혁은 시시각각 붉은색으로 물드는 주가 모니터를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비서실의 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려댔고 투자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진원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단순한 시장 악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언론, 은행, 주식시장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동시에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작전입니다. 최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의 감히 태양그룹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놈이. 최진원 회장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평생을 약육강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이 정교하고 잔인한 공격 방식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 달 전 자신의 손으로 제거했다고 믿었던 숙적의 얼굴을. 강지욱, 그의 입에서 증오에 찬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놈 짓이다.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돌아온 거야. 펜트하우스의 거실. 수연과 지욱은 나란히 서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태양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 증발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세상의 일부였던 거대한 성이 자신의 손에 의해 균열이 생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지욱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거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환호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회한 맹수는 상처를 입으면 더욱 난폭해지는 법이다. 이제 곧 태양그룹의 거센 방역이 시작될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첫 승리에 대한 만족감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싸움에 대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태양그룹에 가해진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잠자던 맹수를 깨운 것과 같았다. 강지욱의 귀환과 이수연의 배신을 확인한 최진원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노련한 눈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사리로 번뜩였다. 강지욱, 그리고 그년까지 감히 내 호랑이 굴에 발을 들여놓아. 태양그룹의 비상대책 회의실. 최진원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혁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지욱이 언론과 금융감독원을 이용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교활해졌습니다. 최민혁이 보고했다. 교활한 건 여전하지. 하지만 놈에게도 약점은 있다. 최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놈의 가장 큰 실수는 이수연. 그녀를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전쟁은 정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저게 가장 부드러운 살을 파고들어야지. 그의 잔인한 전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언론과 정치적 인맥을 총동원하여 역공에 나섰다. SJ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강지욱 회장,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인한 사고 의혹. SJ그룹,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 봉착 등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섞은 기사들이 여론을 흔들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들어갔던 익명의 제보는 최 회장의 압력을 받은 정치인들에 의해 근거 없는 투서로 잠정 보류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최진원 회장의 진짜 방역은 어둠 속에서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목표는 강지욱이 아닌 이수연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것이었다. 이수연이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부셔버려라. 그년이 스스로 무릎 꿇고 내 앞에 와서 용서를 빌게 만들어 최민혁은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과거 수연에 IP 주소를 넘겨주었던 그녀의 대학 선배 김형준이었다. 김형준은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김형준의 사무실에 국세청 직원들이 닥쳤다. 그들은 특별 세무조사를 명목으로 회사의 모든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해갔다. 아무런 예고도 없는 명백한 표적 조사였다. 같은 날 오후 회사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였던 대기업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의 아내가 운전하던 차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김영준은 공포에 질렸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강지욱과 다음 작전을 논의하던 수연은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수연아, 나 좀 살려줘. 제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영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울먹이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굳어갔다.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그때 최민혁한테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어. 그 자식들이 내 가족을 걸고 협박하는 바람에 정말 미안하다. 전화가 끊긴 후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 때문에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엄청난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지만 그 복수의 여정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묻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최민혁과 최진원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버리는 악마였다. 내가 그만둬야 해요. 내가 사라지면 선배도 괜찮아지겠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강했던 결의가 죄책감 앞에서 무참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주저앉으려는 순간 강지욱이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당신 다시 하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이건 그들의 방식일 뿐 약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우리를 흔들려는 비열한 수법이야.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저들은 승리감에 취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짓밟을 거야. 그는 수연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울지 마.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 대신 분노해. 이 분노를 힘으로 바꿔서 저 악마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내버리는 거야. 당신과 내가. 그의 말은 강력한 위로이자 동시에 냉철한 진실이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죄책감으로 흐려졌던 시야가 다시 뚜렷해졌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저들의 뜻대로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사죄는 이 싸움을 끝까지 완수하여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연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슬픔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가 끝내야 해요. 강지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행동은 신속하고 자비로웠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법무팀과 회계팀 인력을 총동원해서 김형준 씨의 스타트업으로 보내 세무조사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은 모두 처리해. 태양그룹이 압력을 넣은 클라이언트,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그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SJ그룹의 이름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보안팀을 보내서 김영준 씨와 그의 가족을 24시간 밀착 경호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놈들 반드시 찾아내 조용히. 하지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 그의 지시는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김영준을 돕는 것을 넘어 태양그룹에게 너희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사람의 곁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냉혹한 전략가인 동시에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남자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태양그룹의 비열한 공격은 그들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결속시켰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전생찬이 되었다. 수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지욱이 대답했다. 아니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지욱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지욱은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천이 섞이며 따뜻한 위로가 말없이 오고 갔다. 수연은 다시 상황실의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들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박상진 이사, 그리고 그와 결탁한 부패한 공무원들, 그들의 더러운 심부름을 하는 어둠 속의 해결사들, 이전까지는 그저 복수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얼굴이 이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할 악의 축으로 보였다. 이제 자비는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서린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다.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결이었다. 지욱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그녀의 손을 잡은 채로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타겟의 파일을 열었다. 악마의 분노는 두 사람을 더 강한 전사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방역은 훨씬 더 대담하고 무자비해질 것이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태양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최근의 주가 폭락과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진원 회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주주총회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불안에 떠는 주주들을 다독여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쌓아온 자신의 힘을 믿었다. 강지욱과 이수연의 방역은 그에게 성가신 소란일 뿐 거대한 태양 제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태양의 저력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무대 뒤에서 최진원 회장은 아들 최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같은 시각 수연은 연회장 구석에서 평범한 여기자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소형 무선 송신기가 들려 있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작은 이어피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됐습니까? 이수연 씨, 강지욱의 목소리였다. 그는 지금 호텔의 다른 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준비됐어요. 수연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사명감이 들어찼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최진원 회장이 의기양양하게 연단에 올랐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최근의 위기가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이었다고 선동하며 곧 있을 대규모 신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태양그룹은 이런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태양그룹을 지금보다 2배, 3배 더 성장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진원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뒤편에서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장님, 질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안경과 모자를 벗었다. 드러난 얼굴은 바로 이수연이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기의 결혼식에서 사라졌던 화제의 주인공 최민혁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경비원들, 뭐해?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경비원들이 수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닿기 전 수연은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최진원 회장님의 화려한 미래 계획을 듣기 전에 태양그룹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실을 먼저 보시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손에 든 송싱이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최진원 회장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태양그룹의 로고 대신 전혀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연이 밤을 새워 만들었던 태양그룹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 블루 스카이 홀딩스를 통해 수천억 원의 돈이 어떻게 세탁되고 최진원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뒤이어 박상진 이사의 횡령 증거, 장부 조작의 흔적, 그리고 최 회장과 정계 인사들의 검은 거래를 암시하는 녹취 파일까지 연달아 폭로되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노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저 화면 당장 끄라고. 최진원 회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후앙,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남자.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세상에서 잊혀져야 할 남자. SJ 그룹의 전 회장. 강지욱이 자신의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복수를 위해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최진원 회장과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 떠오른 것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였다. 강지욱은 천천히 하지만 힘 있는 걸음으로 연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를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랐다. 기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만든 벽에 막혔다. 그는 성큼성큼 연단으로 걸어가 넋이 나간 최진원 회장의 옆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SJ그룹 강지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태양그룹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은 방금 보신 비자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얼어붙은 최진원 회장과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고 차가웠다. 최진원 회장, 그리고 최민혁 상무, 당신들은 사업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나를 말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욱은 말을 이었다. 태양그룹은 나의 사고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였다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강지욱의 차를 향해 광란처럼 돌진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고의적인 살인 시도였다. 이어서 덤프트럭 운전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태양그룹 보안팀 소속의 한 남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강지욱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최진원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그의 바락과도 같은 외침은 연 회장 뒤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발소리에 묻혀버렸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강지욱의 팀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 주주총회를 범인들을 일망타진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최진원 씨, 최민혁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최진원 회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한평생 쌓아 올린 그들의 거대한 제국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혼란스러운 연 회장 반대편 끝에서 수연과 지욱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눈앞의 광경은 처절했지만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눈가에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였다. 최진원 회장 부자가 수갑을 차고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수백 개의 카메라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다. 태양제국의 몰락은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화려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강지욱과 이수연은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SJ그룹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호텔 밖은 그들의 이름과 태양그룹의 이름을 연호하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짧은 순간 동안 터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불안이나 긴장의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모든 것이 소진된 듯한 고요함이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주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거리를 미친 듯이 내달렸던 일이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강지욱은 다시 SJ그룹의 회장으로 돌아갔다. 김비서,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화상으로 진행하지. 그리고 언론 대응팀에는 보도자료를 배포시켜. SJ그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이야. 그의 지시는 쉼없이 이어졌다. 태양그룹의 붕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주주들,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전쟁의 뒷수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연 역시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검찰의 핵심 참고인으로서 태양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했던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조사에도 지친 기색 없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의 편에 선 당당한 증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세상은 태양게이트로 들끓었다. 강지욱의 기적적인 재기와 이수연의 용기 있는 폭로는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암흑 속에서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시장의 충격도 점차 안정되었다. 최진원 부재에 대한 재판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을 가득 채웠던 모니터와 장비들도 하나둘씩 철수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함이 찾아왔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던 동맹이라는 관계가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이인지 정의 내릴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목적을 위한 계약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 목적이 사라졌으니 계약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텅 비어가는 거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자신도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강지욱에게는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었다. 그녀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강지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수연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내일 저희 회사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앞으로의 일.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일 것이다. 이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 그녀는 애써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수연은 약속 시간에 맞춰 SJ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대한 빌딩은
강지욱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곳에 처음 와보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지욱은 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완벽하게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낯설면서도 위험이 넘쳤다. 왓스건요?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수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우선 이번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봉투 안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표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등기 서류, 그리고 SJ그룹의 고문직 위촉장이 들어있었다. 그의 완벽한 배려이자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정리였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모두 끝난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서글펐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수연은 서류 봉투를 조용히 책상 위로 밀어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강지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저는 보상을 바라고 회장님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저 역시 태양그룹의 피해자였고 제 정의를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니 제가 드려야 할 것은 보상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대로 그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그녀를 붙잡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수연이 돌아보자. 강지욱이 어느새 그녀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유지하던 포커페이스 대신 당황과 절박함이 뒤섞인 인간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가지 마세요. 그는 수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실수를 했군요.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비즈니스처럼, 계약처럼 처리하는데 익숙해져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데리고 다시 창가로 갔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발 아래 펼쳐졌다. 사고 이후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오직 복수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죠. 웃는 법도, 행복을 느끼는 법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수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제안했죠. 당신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고 연민의 대상인 척했던 나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차가운 복수 계획에 정의라는 뜨거운 심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다. 이수연 씨, 당신과 태양그룹의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나와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이었지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 결혼을 진짜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 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 강지욱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수연은 그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아픔을 공유했을 때,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나도,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욱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지욱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혼돈과 위기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이제 막 그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콤하고 뜨거운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양게이트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 SJ그룹 본사 35층. 전략기획실장 이수연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은 남향의 햇살로 가득했다. 이수연은 수십 명의 팀원들과 함께 다음 분기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다. 더 이상 그녀를 회장님의 아내나 도망친 신부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탁월한 분석력과 대담한 추진력으로 SJ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끄는 핵심 리더, 이수연 실장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강지욱의 SJ그룹 역시 승승장구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태양그룹이 해체된 후 그 빈자리는 정직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앞세운 SJ그룹이 채워나갔다. 강지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영웅적인 경영자로 칭송받았고 그의 리더십 아래 SJ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최진헌 회장과 최민혁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탐욕의 말로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태양그룹의 비열한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수연의 선배 김영준의 스타트업은 강지욱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재기에 성공했다. 이제 그의 회사는 SH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 중 하나로 성장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 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이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을 보고 있을 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이수연 실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강지욱이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사 안에서 그는 언제나 깍듯하게 그녀의 직함을 불렀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회장님이야말로 아직 퇴근 전이시네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유능한 전략기획실장님이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회장이라고 먼저 갈 수 있나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지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였지만 그녀의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남편이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낮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치열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밤에는 서로의 지친 하루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연인으로 그들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위기와 혼돈 속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이 되어 있었다.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요? 지욱이 물었다.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은데.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채서 내린 수연은 주변 풍경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곳은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한적한 버스 정류장 앞이었다. 여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죠. 지욱이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1년 전 그녀는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절망 속에서 이곳을 헤맸다. 그리고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세상과 단절된 채 비를 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마주했던 기적의 장소.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며 하늘이 아름다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요.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그날 내가 다른 길로 도망쳤다면, 만약 그날 당신이 내 황당한 제안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나는 아직 어두운 복수심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을 테고. 지욱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당신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군.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어떤 길로 갔더라도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을 겁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말이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순간에 내렸던 가장 필사적인 선택이 결국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되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주변에 어둠이 내리자 지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수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가 수연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욱 씨, 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욱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수연의 눈을 올려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난번엔 당신이 나에게 물었으니 이번엔 내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고 우리의 결혼은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아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이수연 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더 이상 계약이나 동맹이 아닌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세요.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넘치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 인생 최악의 날이 결국 최고의 남자를 만나게 해주었다. 그녀는 울면서 그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지욱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이 입을 맞추었다. 도망친 신부와 휠체어에 앉았던 남자의 기묘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뜨거운 진실을 품게 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한강의 불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해피엔딩임을 확인하며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